네, 수요일에만 문을 여는 경제 전문 포장마차죠. 상암동 경제포차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드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두 분도 뭐 집에서 음식 배달 많이 하십니까? 고란 기자는 왠지 좀 할 것 같고. 아니요, 저는 배달 안 하고요. 안 합니까? 가서 픽업해 옵니다. 아, 직접이요? 네네네. 오, 그렇군요. 센터 형님은요? 전 결혼 전에 탕수육 같은 거 많이 시켜 먹었죠. 그럼 꽤 오래 전에 예. 그렇다는 얘기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음식과 함께 술을 주문하는 게 가능해진다. 뭐 이 뉴스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제 보신 뉴스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핵심이 뭐냐면 어제 기획재정부 등이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이었거든요. 네. 주류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개선책인데, 자, 주류 규제 개선 방안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이 주류 술을 대하는 이 정부의 태도는 뭐냐면 그렇게 뭐 건장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닌 약간 네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 미래 성장 산업이다. 이 주류 산업이. 그러면서 이제 뭐 흔히 나온 얘기가 우리나라 맥주가 제일 맛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좀 맛있는 맥주 좀 잘 만들어서 유통시키자. 우리도 네. 좀 경쟁력 있는 것 좀 만들자라는 건데 네. 그 가운데 나온 게 하나가 바로 치맥 주문이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네. 건데요. 사실 지금도 음식을 팔면서 붓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통신 판매는 허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 주류의 통신 판매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네. 그런데 네네. 음식을 팔면서 붓으로 판매한다. 뭔가 좀 애매하잖아요. 애매하게 표현을 그러니까 해놨군요. 괜히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애매하게 팔다가 이게 문제되면 안 되니까 네. 파는 것도 있었어요. 지금도.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애매하니까 에이 뭘 팔어 그냥 안 팔고 말지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바꿨어요.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을 때에만 통신 판매를 허용한다. 네. 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네. 야 만약에 술값이 더 비싸면 이걸 술 주문이지 음식 주문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네. 해서 일단 메인은 음식이고요. 부수가 그 주류 술이기 때문에 네. 음식값보다는 술값이 싸야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참 뭐냐면 애매하네요. 네. 음식이 뭐냐에 대한 정의가 또 있어요. 네, 네. 여기서 음식이란 개념에서 또 음식은 어떻게 정했냐면요. 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 음식점에서 전화, 네.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이라고 하는 게 그 뭐 기성 MR이라고 하나요? 그런 제품 있잖아요. 네. 그런 제품과 술을 같이 팔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조리한.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럼 약간 여담인데 짜장면은 중식이냐 한식이냐 뭐 이 논란처럼 도대체 식품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뭐 이런 논란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은 규정을 했습니다. 거군요. 네. 사실 그동안 보면은 저희 뭐 이런 건물들 오피스텔에 내는 데 보면은 치킨 배달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맥주나 이런 것도 들고 다니신 걸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규제가 있어서 아예 모르셨던 분들도 꽤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 네. 생맥주 같은 거 페트병에 담아서 페트병에, 배달해 줍니다. 네네.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안 되는 것도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규제들이 참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것 빼고 다 해도 된다. 뭐 이런 규제로 좀 바꿔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좀 정부가 어쨌든 관점을 굉장히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사실 뭐 주류도 주류인데 우리가 뭐 혁신이 세상을 바꾸는데 지금 뭐 소위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라기보다 네. 3차 산업혁명이 뭐 PC나 인터넷이라 그러면 이건 이제 기업이 하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은 이 3차 산업혁명의 그런 기술을 현실에 구현하는 측면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합의가 중요한데 그래서 중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한국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것도 뭐 개별 기업의 기술력이라기보다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것이 유통이 되는 기준들을 막 이제 바꾸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정부가 많이 규제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줄 거냐가 관건인데 제 생각에는 소비자의 효용에 다 맞추는 것도 함정이 있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는 소비자가 편리한 쪽으로 가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을 또 고려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주류 배달도 그런 고민의 그 일환인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좀 복잡하긴 복잡하네요.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네, 설명을 안 들을 땐 안 복잡했는데 들으니까 복잡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취지는 음식 배달을 가장해서 술 배달하지 말라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재난지원금으로 요즘 소비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고 뭐 그 한우 플렉스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소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규제 완화,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경기 회복을 하는데 뭔가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노력들인 거잖아요.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가계가 월 평균 소비 지출이 245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럼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주는 거니까 뭐 이게 아주 결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 근데 이제 소득 1분위, 소득이 낮은 소득 하위 20% 분들의 경우에는 네. 한 달에 102만 원 쓰셨거든요. 그럼 이제 100만 원 정도 언저리 들어오면 큰 돈이고요. 이제 그렇죠. 그런 분들에겐 큰 돈이 되고 뭐 전체적으로 한국 가계의 평균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기에 좀 임시 방편, 응급 처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소비를 끌어올리기에는 좀 규모가 좀 적고 여전히 뭐 작다. 궁극적으로 뭐 정부가 지원해줘서가 아니라 뭔가 네. 민간에서 좀 활로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오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이 경제중대본 회의를 가졌는데요.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 크게 두 가지 줄기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하나는 그 3조 5천억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55만 개 이상의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네네.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기간산업 안정기금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게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55만 개를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면 디지털 경제 관련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에 6만 4천 명, 네.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 서비스에 3만 6천 명 등 네.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가 10만 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자체 수요를 기초로 한 생활 방역에 7만 8천 명, 네. 재해 예방에 6천 명 등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가 30만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콘텐츠 기획 등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가 5만 개, 네. 관광 ICT 융합 인턴십 등의 5만 개, 네. 중소 중견기업 6개월간 채용 보조금에 5만 명 이렇게 해서 총 55만 개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항공, 해운 등 기간산업 대상으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세부 운용 방안이 나왔는데 핵심이 6개월간 그 근로자 수를 네. 최소 9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90% 이상. 네네. 그렇군요. 이 기업이 사실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네. 게 가장 이제 정석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다들 너무 힘들고 여의치 않으니까 정부가 공공 일자리라도 만들어서 뭔가 좀 유지를 해야 된다. 뭐 네. 이런 취지 같아요, 선생님. 어려울 때 도와주는 복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뭐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합의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네. 사람이 살고 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속성이란 관점에서 보면 참 정부가 뭐라는 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정부가 영리 집단이 아니고 경제에서 경쟁을 하는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정부가 뭘 해야 되냐 생각해 보면 1차적으로 사회에 인프라를 깔아주고 민간이 경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주는 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네. 경제 개발이 되기 전에 인프라를 까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목입니다. 네. 뭐 막 짓고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인프라가 되기도 하지만 네. 고용이나 이런 거 늘릴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가 진전이 돼서 이제 도시화가 끝나면 네. 이제 토목에 돈을 넣는 게 이제 자원의 낭비가 됩니다. 부가가치 그렇죠. 만들기 힘든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GDP 대비 그 토목 건설 투자 비중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습니다. 여전히. GDP의 16%를 네. 이제 우리가 토목에 쓰니까 네.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하긴 좀 힘들고 네. 과거 외환위기 직후에 이제 김대중 정권 때 이 IT 인프라를 깔았죠. 네네. 벤처붐이 일면서 그렇죠. 그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네. 사실 뭐 투자한 사람들이 코스닥에 투자한 사람들이 그때 뭐 다 어려웠지만 네. 이 기술 부문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는 버블이 터져도 후유증이 적습니다. 뭐 주식 투자한 사람 손해 봤지만은 인터넷 전용망은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IT 강국 코리아가 된 건데 네. 앞서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인프라를 까는 게 사실 제도의 문제고 뭔가 다 깔려 있는 데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참 힘든 것 같고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소위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 미국의 노동시장이 그렇게 좋았는데 네네. 노동자들의 임금이 안 올라가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뭔가 변화된 세상에서 맞는 일자리를 네. 지금의 교육 시스템이 만들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네.
이것이 지속성을 가진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그런 게 있을 수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고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단기 알바라고 해서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런 지점에 주목을 하시죠. 근데 이거라도 안 하면 지금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 고육지책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이 만든 일자리가 질 좋은 일자리가 맞죠. 하지만 지금이 워낙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정부가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기업도 개인도 모두 다 힘듭니다. 한국은행이 회사채 그리고 기업 어음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도 함께 있네요. 네, 정확히 말하면 한국은행이 직접 매입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정부랑 산업은행하고 손잡고 회사채나 기업 어음 단기 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 SPV를 설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한국은행법에 보면은 한은이 회사채나 CP를 직접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미국 중앙은행은 뭐 만들어서 사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미 연준도요. 정부가 출자하는 그 SPV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다가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회사채나 CP를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수목적법인 SPV에는 정부 하는 돈이 먼저 들어가서 만약에 거기 손실이 생기면 정부 출자금이 제일 먼저 소위 말해서 상각되고 까지는 거고 차근차근 까지는 거라서 그 직접적으로 산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떻게 보면 사실상 사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한 안정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규모는 처음엔 10조 원으로 하는데 필요하면 20조 원까지 늘릴 거라고 하고 있고요. 매입 대상 회사채는 뭐냐라고 하면 주로 이제 우량 등급으로 매입을 하고 트리플 B 등급 이하 채권도 매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BB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투자 등급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조금 상황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져서 그 투기 등급으로 하락한 이걸 뭐 폴런 엔젤이라고 채권 시장에서 부르더라고요. 일시적으로 하락한. 맞아요. 여기에만 한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SPV가 매입하는 금리는 시장 금리에다가 가산 수수료를 더한 형태예요. 이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싸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선 발행한다는 거니까 시장에서 만약에 자금 조달이 가능한 회사는 시장에서 해라. 여기서 하면 더 비싸게 발행하는 굳이 할 거잖아요. 필요 없다. 맞아요. 여유되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단 하고 여기서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사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켠에서는 이렇게라도 하자. 혹은 한켠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의견이 날 수밖에 없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 세계가 이렇게라도 하자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한국이 앞서가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가는 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이런 선례를 보고 따라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으니까 이게 원래부터 부실한 회사인지 일시적인 타격인지 이걸 가늠하기 힘드니까 일단 이제 다 도와주는 건데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뭔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조금 비효율적인 경제 주체들은 좀 이제 퇴출이 되고 냉혹하지만 효율적인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모두가 살리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 모델이 이제 일본식의 모델인데요. 그렇군요. 일본이 20년 동안 금리도 낮고 하니까 망하기도 힘들어요. 저금리니까. 근데 부실한 기업이 계속 살아남으니까 경제 전체에 활력은 없는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정상화됐을 때 이걸 가려내야 되는데 좀 가려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돈을 지원했는데 어떻게 또 빠져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이제 좀 관치 경제로 가면서 얼마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자본주의에 던져진 이제 좀 도전인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미국의 한 투자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파산이 없는 자본주의는 지옥이 없는 가톨릭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저는 한번 새겨야 될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계기를 통해서 좀 가슴 아픈 일이고 냉혹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하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는데 정부는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상황. 또 이런 천재지변이 닥치니까요.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제 생각엔 모두 살리는 것이 아니라요. 혁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또 실패자에 대해서는 안전망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실패를 막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이거 해야 된다는 것을 대의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장기적으로는 자본주의가 과연 전 세계 자본주의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좀 뭐 다른 측면에서 도전이 있을 걸로 봅니다. 이 와중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8704번님. 저 처음부터 못 들어서 그런데요. 목소리 좋으신 이 남자분은 대체 누구신지 설명하시는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김학균 센터장님이시고요. 저도 이제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약간 빠져들어요. 맞아요. 뭔가 강의를 듣는 듯한.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거짓말을 해도 진짜로. 저번에 파트로 매줄 쓴다고 해도 믿는다 뭐 이런 거였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자. 우리 그 주식 얘기 참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서 경제포트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증시는 뭐 정부의 어떤 경기 대책 등등 때문일까요?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에 근접했네요. 네. 네, 뭐 2,000포인트 달성의 주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개인들일 텐데요. 네네. 이 3월부터 두 달간 코스피 주식을 19조 원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네. 참 많이도 사들였죠. 그러네요. 특히나 뭐 동학 개미운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우량주 종목으로 많이 사들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1,400선까지 내려왔던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수급 측면에서만 보자면 개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놀라운 사실은 네. 그 주식 예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대기자금, 매수 대기자금이 원래 네. 20조 원대였는데 40조 원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뭔가 한번 바람이 지나면 다시 돈이 네.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여전히 4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예 시장 자체로 개인들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온 자금에 약간 신기한 거는 예전에는 개인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팔고 네. 오르면 샀습니다. 네. 이러니까 이걸 이제 뇌동매매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일종의 뭐 공포에 판다라는 네네. 말을 해서 지금 안 팔고 들고 있었으면 더 수익이 났을 텐데 왜 개인들은 항상 저런 매매 패턴을 보일까 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오르면 팔고 네네. 떨어지면 삽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네. 개인들이요. 1조 원 넘게 순매도했어요. 그래요? 어제 40포인트 넘게 올랐거든요. 어제. 네. 네. 그런데 개인이 1조 원 넘게 순매도한 건 2012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뭔가 좀 개인들도 좀 달라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개미가 아니라 우리는 스마트 개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도 이 이제 소위 무너지지 않고 네. 기관들 다 팔 때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사는 그런 패턴을 보였었잖아요. 이 네. 역할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센터장님? 사실 기관보다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요. 네네. 우리나라가 92년도부터 외국인 투자가에게 한국 증시 투자를 이제 열었는데요. 자본시장 개방 이후로 외국인이 주식을 가장 열심히 팔았던 게 2007, 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13개월 동안 44조 원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 불과 코로나 발병 이후로 그러네요. 3개월 동안에 23조를 팔았습니다. 와. 그럼 짧은 기간에 판 걸로는 지금이 제일 세게 팔았는데 그러네요. 주가가 올랐으니까 네. 이건 뭐 거의 뭐 개인 투자가들의 힘으로 우리 주가가 오른 거고요. 네. 3월 이후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전부 반등을 했지만 3월 이후 상승률로 보더라도 코스닥이 세계 주요 증시를 1위고요. 코스피가 3위니까 네. 아무튼 뭐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 현명하게 빠지는 건가요? 뭔가 그 와중에 또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만약에 그 주가가 빠졌을 때 들어왔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다만 여기서 우려됐던 게 지난 시간에도 이제 김학규 센터장님 와서 말씀하셨지만 개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급증이 조금 생기는 네네.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즉 삼성전자를 많이 사던 패턴에서 네. 최근에는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 ETF나 그러니까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두 배로 먹자. 좀 라는 식으로 좀 네네. 위험한 거 하거나 아니면 요새 또 많이 하는 게 곧버스라는 걸 많이 또 투자하세요. 네네. 이 곧버스는 인버스는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거에 두 배로 먹겠다. 라는 분들이 또 네. 그래서 곱하기 인버스다 그래서 곧버스라고 곧버스. 부르는데 네네. 이런 것도 매수가 많이 나는 등 조금 약간 좀 스마트 개미에서 좀 약간 조급해진 개미 패턴이 나타나서 네. 좀 걱정이 되긴 하죠. 외국인들은 또 지금 좀 그 패턴이 달라졌습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드디어 어제 오늘도 조금 샀는데 오늘은 네. 한 700억 정도 샀는데 네. 어제요 3,700원치 순매수했습니다. 어제. 네, 이게 2월 5일 날 4,500억 정도 매수한 이후 최대 순매수인데요. 그렇군요. 3,000억 순매수한 거는 지난달 17일 이후에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겁니다. 네. 이러니까 시장에서 야 이거 뭔가 추세 전환 아니냐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계속 팔았으니까. 네, 맞아요. 네. 외국인이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매도 시작해서요. 네. 4월 말에 12주 만에 반짝 매수세로 전환하긴 했습니다. 그런데가 이제 주간 단위로 봤을 때 다시 한 주 만에 매도세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제 매수하고 오늘 또 매수를 한 게 네. 과연 완전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 또 이렇게 뭐 반짝 그냥 잠깐 사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 뭔가 눈여겨볼 만한 게 네. 신흥국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가 iShares MSCI 이머징 마켓 ETF라는 게 있대요. 네.
여기 좌수라고 하는 건 실제로 들어온 돈이 네. 15일 날 처음으로 연초 들어서 처음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네. 합니다. 이걸 상당히 이제 의미 있게 뜻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네. 드디어 이머징 시장에서 팔기만 하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구나. 게다가 ETF는 소위 말하는 패시브 자금이거든요. 그냥 지수 따라 움직이는 자금인데 네. 이 자금들이 그리고 이제 시장의 거의 중심은 패시브 시장으로 지금 재편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패시브 ETF에 돈이 들어왔다는 건 진짜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좀 달라진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조금 지켜봐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네. 센터 형님 어떻게 보세요? 네, 고 기자님 말씀을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은 이제 한국 주식만 사는 힘보다 이런 걸 액티브 투자라 그러고요. 네. 그냥 신흥국 주식을 묶어서 사는 패시브 투자가 이제 더 규모가 큰데 지금 이제 코로나 자체를 보면 뭐 미국, 유럽은 뭐 이제 안정이 되는 것 같고 네, 네. 미국도 고점보다 많이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데 브라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네네. 인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신흥국의 주요한 나라들이 불안하게 움직이면 그냥 뭐 내가 신흥국에서 돈 뺄래 하면 네. 그냥 브라질도 팔고 한국도 파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좀 추세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 브라질, 인도, 러시아 이게 뭐 브릭스의 세 나라잖아요. 네네. 이런 나라들의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진정이 돼야 한국도 빚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좀 다른 신흥국의 코로나의 어떤 그 진정 여부 네. 이런 것들이 한국 주식 순매수와도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유럽이 조금 안정되는가 싶다니 중남미나 뭐 아프리카 쪽이 또 불안하다 여러 가지 뭐 보도들이 계속, 예. 네, 나오고 있으니까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부터죠. 중국에서 중요한 행사가 열립니다. 양회,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데 전국 인민대표회의 그리고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우리 줄여서 전인대 정협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번에 가장 주목되는 게 뭔가요? 이게 원래 네. 맨날 양회가 3월에 열렸는데요. 유례 없이 5월 달에 그렇죠. 열리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성장률 목표치를 내놔요. 네. 이번엔 도대체 얼마를 내놓을까 네네. 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네. 한 3.5% 내외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그럼 최저치인가요? 뭐 좀 네. 낮죠. 근데 네네. 이제 그 다수가 전망하는 게 뭐냐면 네. 아예 안 내놓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3.5라고 하는데 이 3.5를 만약에 목표치를 내놓으면 이건 중국 입장에서 너무 낮은 성장률 그러니까요. 목표치예요. 그러니까 안 내놓으면 못하다. 그래서 아예 네. 안 내놓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회 관련돼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깊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증서가 이제 정말 빠이빠이 하는 겁니까? 21년 된 이 공인 인증서가 폐지가 됐습니다. 뭐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99년에 도입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얘기가 나온 게 소위 말하는 2014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천송이 코트라고. 네, 기억합니다. 이게 네. 엄청 인기를 끌어서 중국 사람들이 이거 나 사자라고 네. 몰려왔는데 이 공인 인증서의 벽에 막혀서 그렇죠. 못 샀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네, 좌절을 했다고 네, 하죠. 맞아요. 네. 그때 이제 폐지하자라고 했는데 그때도 이미 이게 폐지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인증할 수 있도록 있어도 네네.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전히 이게 공인이라는 말이 붙다 보니까 다른 걸 이용할 수 있어도 다 이걸 쓰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공인 인증서 폐지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인증서에서 공인자를 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공인하니까 뭔가 이 사설이나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다 이걸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왠지 느낌은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공인 인증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다만 거기서 공인자가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공인 인증서와 네. 민간 인증이 경쟁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 사실 많이 불편하고 뭘 많이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불편하죠. 사실은. 근데 뭐 네. 일례로 들어서 카카오페이 인증이라고 써보셨어요? 네네. 카카오페이를 카카오톡을 통해서 인증을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아마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 굉장히 간편해요. 네네. 그러면 공인자를 떼고 이제 1대1로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어떤 서비스가 이길지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편리하게 혁신을 해야 될지라는 네. 게 기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증 서비스가 편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는 거죠. 센터 형님도 네. 네, 뭐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기대를 반영해서 네. 여러 가지 인증하는 회사들 주가가 최근에 2배씩 올랐습니다. 2배씩 올랐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네. 음악이 흐르고 있어요. 고란 기자, 오늘도 세 줄 요약 부탁드릴게요. 술권하는 정부 NO, 미래성장 산업으로 재편, 동학개미의 변심 NO, 스마트 개미로 개편, 인증서는 공인 NO, 민간 인증으로 개편. 정말 대단하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상암동 경제포차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님 그리고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